오늘 한 장의 사진 때문에 하루 종일 눈물 흘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세월호에서 아빠, 엄마와 형을 잃은 한 소년의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서 소년은 차 안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지만요.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아이가 울고 있다는 것을요. 제주도로 출장을 가던 아버지를 따라 온 가족이 세월호에 몸을 실었을 때 아이는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빠, 엄마와 형이 모두 천국에 갔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엄청난 비극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그리고 신이 있다면 그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슬픔이 반복되고 지금의 부조리한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저 아이 앞에 진정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라디오 김선의 시사돌직구 6월 9일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아이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어요. 6.4 지방선거. 참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6월 4일 지방선거 언제야? 되게 멀다. 이렇게 하고 우리 아름다운 성재 PD하고 저하고 이 방송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니 정말 세월은 살같이 흘러 우리 지방선거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이제 며칠 지났는데 온갖 산지 사방에서 이 지방선거에 대한 논평, 전망, 분석, 패배 원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사돌직구에서도 나름대로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복귀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시간. 미래를 전망한다고 하니까 뭔가 노스트라다무스 막 그런 느낌 나고 좋아요. 보통 우리가 지방선거는 이제 총선 대선에 비해서 좀 재미는 덜하다. 그러니까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좀 덜 재밌다. 요런 얘기가 이제 일반적인데 이번에 그 지방선거는 좀 달랐어요. 뭐랄까 좀 상당히 꿀잼이 있는 그런 선거였는데 아주 다사다난하고요.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고 갑자기 그 미국에 있는 딸이 등장을 하질 않나 이런 뭔가 막장 드라마틱하면서도 반전이 거듭되는 그런 한편에 영화를 본 느낌이었어요. 제의 소감은. 근데 영화인데 이제 헐리우드 영화 아니라 약간 이렇게 냉소적인 프랑스 영화나 뭔가 이렇게 뜻을 알 수 없는 이탈리아 영화 뭐 이런 거를 본 그런 한편의 소극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에 딱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 감정이입하지 않고 그 등장 인물들을 딱 안 상태에서 요 선거에 대해서 관전을 하면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가 있는 그런 한편의 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특별히 두 분을 모셨어요. 매주 우리 프로에서 손병관의 중요한 이야기라는 코너를 맡아서 시사 이슈에 대해서 콕콕 짚어주시는 우리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님 모셨고요. 그리고 저희 지난번 국민TV 18시간 특별 생방송 우리 모두들 기억하십니까? 아주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우리 처음 우리가 국민라디오에서 해본 그 선거 생방송이었죠? 네, 그 방송에서 아주 날카로운 판세 분석 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오류를 탁탁 짚어주시면서 분석해주신 데이터 일렉션의 연구소장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이렇게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 방송국에서 조퇴를 한 손병관 기자입니다. 와, 멋있다. 조퇴. 와, 오마이뉴스 이 근태 기강이 되게 약해졌나 봐요. 이 시간에 조퇴해도 돼요? 네, 저희 부사장님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주 지각을 가셔가지고 그래요? 오늘 말없이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사의 지각은 이제 나의 조퇴로 연결되는. 그렇죠. 괜찮네요. 내외부로 기강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죠. 네.
아무튼 정말 이렇게 두 분을 예. 동시에 모시는 게 저희 프로에서 두 분의 시사평론가분들, 거의 뭐 어벤져스 느낌이에요. 저는 시사평론가자 아닌데. 아니, 그래도 아무튼 시사 고수. 우리가 이게 이 오늘 방송의 컨셉을 이제 시사 고수들이 보는 육사 지방선거 토파보기. 그리고 이제 730 재보선 전망 이렇게 컨셉 잡은 거 두 분 모르시나 봐. 알고 계시죠? 네, 시사 트위터리언입니다. 시사 트위터리언. 트윙녀. 예, 두 분의 트윙녀님을 모시고 오늘 재미있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게시판으로도 실시간으로 많은 질문, 의견 올려주세요. 저희가 질문지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질문이 좀 뭔가 꿀재미가 있다. 이러면 뭐 이런 거 무시하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님은 트위터 보니까 그 선거날 전후로 해서 밤새신 것 같아요. 네. 네. 다크서클이 아직. 네, 선거날 정오경에 나와가지고 네. 다음날 정오에야 회사에 나왔습니다. 24시간 마라톤. 예, 다 했어요. 그 예. 트위터도 막 계속 올리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회사 그 2시간 격전지 그래가지고 주로 강원 충북 뒤집힐 때마다 트위터 쏜 것이 접니다. 오마이뉴스 분위기는 어땠어요? 분위기요? 네. 뭐, 그 있는 대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뭐. 멘붕? 예, 아니요, 막 욕했죠. 빨리 승부가 안 나가지고. 늦게까지 이제 건물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가 이렇게 일이잖아요. 뭐 다들 그렇지만 이게 빨리 좀 이렇게 당락이든 뭐든지 결정이 돼서 이렇게 헤드라인도 딱 뽑고 뭔가 이렇게 딱 말씀할 꼭지가 잡히면 좋은데 좋죠. 예, 이게 안 잡히는 지역들이 너무 많고 새벽까지도 이제 이어지는 게 많아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막간에 그런 것도 해봤어요. 어떤 거요? 이 남은 투표수 대비 몇 표나 상대방이 남았는가 뭐 계산하는 걸 해봤는데 되게 잉여롭다. 아니 그걸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다 맞췄어요. 강원하고 경기 해봤는데 강원은 최문순이 이기고 경기는 남경필이 10,000표 이상 달아날 것이다.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우 좀 이제 제가 했으니까 아마 다음 총선은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평론가님, 최유한 시사평론가님도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선거 사실 당일날. 그 선거 당일보다 선거 기간 내내 원순 TV 진행했었어요. 시사 개그맨 노정열과 함께 네. 원순 TV에서 개그맨 노정열 씨는 개그를 저는 허무 개그를 그래서 썩게 그렇죠. 진행했죠.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 하루에 2시간씩 계속 했는데 그리고 또 중간중간 제가 오마이뉴스 거의 마지막 투표 전전날 그 절대 1인 시위하는 그 새누리당 예, 도와주십시오. 무시하지 마라 라면서 제가 글을 올렸거든요. 오늘 할 얘기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뭐 그 부분도 저희가 질문 리스트에 넣었으니까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손병관 기자님은 매주 이렇게 전화 연결로 한 뭐 15분, 20분씩 출연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이제 청취자 의견에 보면 우리 손 기자님은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완전히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시면 엄청 날카로우신데 되게 세게 하시는데 이게 회사에서 전화 연결을 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셔서 오늘 스튜디오에서 좀 세게 해달라 이런 청취자분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뭐 그 요구에 부응해 주실 거죠? 사실 제가 근데 돗자리를 깔고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요? 예, 저도 미약한 인간인지라. 그럼 돗자리를 깔지 않고 뭔가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도록. 예, 근데 뭐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웬만큼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냥 막 질르세요. 얘기도 하고. 괜찮아, 오늘 좋다 하셨다며. 다시 회사 가실 것도 아니니까 열심히 좀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지방선거, 육사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의 성적, 이게 이제 약간 애매해요. 이게 어느 쪽이 확실히 졌다, 확실히 이겼다라고 말하기엔 좀 이게 애매하게 구분이 돼서 여야가 각자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먼저 우리 손병관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저는 미리 이제 제 나름대로 승패 기준을 얘기했었죠. 이 여당 그 수도권과 중원에 이 야당이 가지고 있는 현역 단체자정 중에서 몇 군데 정도로 건지는가에 따라서 정적인 승리냐 아니냐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기준에는 충족을 시켰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과 다르게 그래도 어떻게 이제 수도권 중에서 경기랑 인천을 뺏긴 것을 보고 승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기준에서 일단 말씀드리면은 선거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냐 그럴 때 그냥 해볼 만하다 판세를 물어볼 때 그 정도 얘기를 했어요. 좀 더 들어가면은 아마도 완승도 완패도 아닌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언자. 근데 예, 제가 이 시간 통해 가지고 항상 매주마다 물어보셨잖아요. 선거 네.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쵸.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맨날 지겹게 물어봤잖아요. 예, 지금 그걸 다시 복귀해봐도 거기에 대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쏠리는 결과가 올 거라고는 취재 얘기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왔고 좀 더 나가보면은 뭐 재보선도 아마 어쩌면 그 비슷한 결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헐. 예,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최유한 평론가님은 예, 어떻게 보고 저는 계세요? 조금 저 기준대로 말씀드린다면은 이게 투표율이 56.8%거든요. 거꾸로 보면 투표 안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다 60% 넘을 줄 이게 알았어. 그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때 세월호 참사니 뭐니 해가지고 바짝 열받아가지고 와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보겠구나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투표를 안 했다. 이건 뭐냐면 국민들이 여당이나 야당이 똑같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질문 이렇게 주셨을 때 네. 야 이걸 뭐 승표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국민이 졌다. 정치권이 이겼다. 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국민이 졌다. 네, 국민이 졌다. 정치권이 이겼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이용해서 정치적 활용하는 거 역시 경계했던 국민들. 그러니까 제대로 좀 일 좀 해라. 너네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국민이 졌다면 네. 뭐 그래도 여야가 어느 쪽이 좀 확실히 이겼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럼 국민이 졌다면 네. 이 선거에서 그래도 남몰래 뒤에서 웃음 짓고 있을 사람이 네.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있지 않습니까? 푸른 기아 집에. 저기. 씩 웃고 있는 기춘대원군하고. 네. 네. 우리 언니. 예. 네. 우리 큰 언니. 네, 큰 언니께서 씩 웃고 있는 거죠. 예. 그 선거전 말미에 네. 도와주십시오 네. 하고 이제 부산에서 서병수 후보가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나 그 사진. 그 사람이 우는 사진이 이렇게 여러 장이 쭉 있으면 이렇게 약간 무서운 느낌으로. 그로테스크하고 뭔가 좀 이렇게 괴기스럽고 공포스럽고.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그 박근혜의 눈물을 전면에 내세운 뭐 도와주십시오도 그거의 연장선상 아니겠어요? 누구를 도우라는 말이에요? 세월호 희생자들 눈물 흘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달라. 우리를 한번 봐달라. 요런 읍소 작전을 했는데 이게 사실 그때는 많은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나 와 진짜 치졸하다. 저것도 저렇게까지 하나? 이러면서 굉장히 폄하하고 그 옆에서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피켓을 들고 이제 뭐 맞불을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봤는데 이게 사실은 통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송 기자님. 저는 뭐 세월호를 통해서 무슨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 따져보면은 벌써 그 사건 난주로 한 6주, 7주 정도 지났거든요. 그랬죠. 예. 그리고 다들 생각하시면 이것이 다음 또 7월 730 재보선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다들 느낀단 말이에요.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예.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만은 네.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는 좀 자신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이 정도로 끌어오고 이 정도로 가지고 어떤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다는 것 정도에만 봐야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눈물을 자꾸 이렇게 했던 것들은 여권이 노렸던 건 그런 거죠. 이 대선 때에 사람들 정도만 박근혜 대통령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몇 퍼센트 정도만 오면은 굉장히 어떤 사수가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주요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눈물을 먹혔다고 해가지고 세월호에 통해서 뭐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정서 자체가 뭐 꺾였는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세월호라는 거는 변수를 너무 좀 절대치로 놓고 이제 과대 해석하는 부분이 좀 그런 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혜원 평론가님 그 박근혜의 눈물과 이 읍소 작전 새누리당에 이것의 효과 어떻게 판단하세요? 투표 이틀 전에 제가 그 방금 송 기자님 있는 오마이뉴스에 1인 시위하는 새누리당 절대 우습게 보지 말라 글을 올려놨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사실 이제 선거에서는 이걸 언더독 밑에 깔린 개, 탑독이 아니라 언더독 전략이라 동정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언더독 전략의 최고수입니다. 그래요? 동정론의 최고수예요.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손에 흰 붕대에 감고 나가잖아요. 짠하거든요. 악수하시느라 손이 아파서. 짠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짠하기 때문에 부모님 둘 다 흉탄에 돌아가셨고. 어머, 흉탄. 당사자는 또 이렇게 결혼도 하지 못했고.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면서 괜히 짠한 거죠. 그런 동정론이 사실상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큰 핵심 전략으로 사용됐었고, 이미 선거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쫄개들이 그걸 사용한 거예요. 눈물 흘린 거. 근데 그것이 주요했다. 옆에서 시민들이나 진보정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웃기고 자빠졌다라든지 지나가 그러고 있어 절하고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500원씩 동전 던져주고 가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은 일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짠했어 그냥. 불쌍해. 그러니까 통한 거야. 인천, 경기, 부산이 주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속 터지죠. 속 터지네요. 네. 아니, 우리의 정서로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런 불행한 개인사와 그것과 정치적으로 어떤 우리가 뭐 판단해야 될 부분과는 네. 이제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상적인 그렇죠. 예. 사고 구조 같은데. 근데 사람을 찍는 거지 않습니까? 서병수를 찍거든요. 네. 그리고 유정복을 찍고요. 근데 서병수 찍고 유정복 찍고 남경필 찍고. 남경필 찍을 때 그 뒤에는 박근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만약에 일주일만 더 있었다. 새누리당 완벽하게 승리할 뻔했어요. 저도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네. 투표 당일에 이 진보정당 이제 노동당의 그 지역 사무국장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악수를 거절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했을 때 이런 광경이 연출이 됐다면은 이게 굉장히 선거에 악재가 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노동당이랑 진보정당으로 보지 않고 네. 이제 싸가지 없는 진보로 이 보수층들에게 이제 투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저는 물론 이제 그 노동당 지역 사무국장인데 나중에 국장님. 페이스북에다 올리신 글을 보고 굉장히 좀 더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손을 다 잡아준 다음에 저한테 오시면 그때 잡아드렸을 때는 그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네.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게 막상 이제 투표를 하시는 분들한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훨씬 감성적인 것들인데 그 사진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 김한울 국장님이 이제 악수를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 나름의 이제 개인의 신념대로 행동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게 우리가 선거가 이성대로만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서 봤듯이 정말 진심과 능력을 보여준 사람보다 이미지 조작에 능하고 뭔가 어떤 무슨 불쌍한 딸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우리 언니께서 당선된 거 보면은 이게 이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정서에 이렇게 수긍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건데 네.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노동당의 김한우 국장님 악수를 하지 않은 걸 보고 이제 전에 대선 때 이정희 대표가 이제 박근혜 떨어뜨리러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말을, 이정희 대표 얘기를 들으면 속 시원함을 느꼈지만 정말 투표하시러 가시는 50대 이상들 입장에서는 그 구도가 어떻게 보였냐면 저런 싸가지 없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마치 며느리가 나이든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그러한 이런 구도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트위터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족 구도, 정서적 구도로 보는 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시월드다. 그래서 이거 좀 되게 비약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후보, 나이가 좀 어린 후보들이 이렇게 깍듯이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깍듯이 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경로당 가가지고 절하지 않습니까? 네. 주물러 그게 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선거라는 것이 이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정책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하고 이것이 이성적으로 통하면 좋은데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감성적인 손 잡아주고 옆에서 같이 어깨 두들고 이거에 대해서 더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보 역시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야권이 인천을 뺏겼어요. 네. 네, 송영길 시장 인천을 뺏겼고 경기도도 이제 초반에는 남경필 된다. 거의 이렇게 약간 그 새정년 안에서도 좀 포기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차 상승해서 굉장히 이게 약간 골든크로스랄까? 어떤 조사에서는 김진표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도권 두 지역의 패배가
굉장히 그 야권으로서는 좀 아픈 부분이에요. 아프죠. 예. 그리고 게다가 이제 세월호와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야권에서도 좀 이제 이 지역을 수성하는 것이 어떤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곳에서 새민년이 패배한 거 뭐 일견 납득이 가지 않기도 하는데 인천과 경기의 패배 어떻게 보세요? 인천은 뭐 세월호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의 어떤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대한민국 축소판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정서적인 타격을 받고 그런 지역이 있는 반면에 네. 그것과는 다른 바 없이 이제 보수는 보수대로 뭉치고 그런 표심 같은 것들이 변함없는 지역들이라는 게 있다는 것들이죠. 네. 저는 이번에 뭐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선거 결과 보면서 이건 뭐 2012년 대선이랑 2010년 지방선거 때 거의 뭐 김문수 박근혜 찍었던 지지표들이 거의 그대로 갔다. 그들로서는 어떤 지지를 처리할 이유도 없었고 마찬가지로 이 야당 같은 경우도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겼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선방을 한 것들인데 그 어떤 구도 자체가 크게 어떤 이 세월호라는 큰 변수 때문에 어떤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죠. 수도권이지만은 뭔가 개발에 대한 그런 욕구라든가 그런 심리 같은 게 남겨져 있는 어떤 지역이다. 인천이요? 예, 수도권이면서 수도권 같지 않은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곳으로 지금 한창 어떤 대규모 아파트들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 생각하기에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빚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데 송 시장도 빚이 많은데 이걸 줄이겠다고 하고 당선이 됐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송영기 시장이 아니면은 그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좀 친한, 좀 힘 있다는 실세를 좀 끌어두면 어떻겠냐. 이런 정서라는 것들이 뭐 세월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먹힌다는 것들이죠. 상관없이. 예, 저는 그렇게 좀 인천 같은 거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아니 인천이 그 송시장이 그래도 전임시장 부채 상당히 갚고 뭐 투자 유치하고 그런 면이 있었어요. 네, 최영환 평론가님.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손명호 기자님이랑 저는 이제 완벽하게 100% 일치해요. 일치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인천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수도권 내에서 가장 소외된 도서지역 쪽을 네. 비롯해서 이쪽에서는 여전히 빚이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 계획이 있는. 아니, 그러니까 개발로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발?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 수도권 전체의 판을 봤을 때 인천 지역은 그래서 굉장히 도서 지역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특히 이번에 출마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김포에서 재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쪽은 유정복 왕국이었어요. 유정복. 왕국이었어요. 네, 완벽하게. 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제가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새정년에, 제 친구한테, 네. 당 간부라서 전화했죠. 뭔 짓을 했길래 인천에 졌냐? 했더니만. 뭐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변명을 해요.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김암국의 부대변인 미안해요. 첫 번째로 느슨했다 이거지. 느슨했다. 긴장이 풀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계속 유정복과 관해서 7%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깜깜이 선거로 들어가면서 그래도 이기겠지라는 이 조금 느슨했다라는 거죠. 깜깜이 선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발표 안 못하는 하는 기간. 거기 들어가면서 풀어졌다. 내부적으로 반성한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송 시장이 유정복 그 후보에 비해서 송영길 후보가 유정복 후보에 비해서 스킨십이 부족하다. 덩치가 크거든. 네. 그럼 덩치가 큰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면 좀 따뜻하고 해야 되는데 네. 좀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내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송 시장님? 네. 송 전 시장님. 그리고 이번에 비서실장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비리 문제로 인천에서 이것이 아름아름 이 구전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인천을 발전시킬 사람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유정복 손이 가는 거죠. 아니 뭐 구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세 때마다 얘기한 것 아니었어요. 네, 그 부분 얘기했었고 저는 근데 참 이 인천 시장 선거 같은 경우 보면서 참 느낀 게 유권자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이상한 뭐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투표하고 그럴 것 같지만서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영악하다 이런 걸 느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송영길 시장 같은 경우 과거 이제 4년 전에 안상수 후보랑 붙었을 때는 네. 부채 문제를 절감하겠다는 걸 가지고 공약으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했으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도 한 7조인가가 있던 거를 7조인가 9조인가 있는 거를 줄여야겠다고 얘기했으면은
그것을 줄이든가 아니면 줄이지 못했으면은 그만한 어떤 사정 변경이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정복이나 이 새누리당 쪽에서 반격하는 거죠. 왜 공약을 해놓은 걸 제대로 못 지키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은 앞으로 4년 후의 선거에는 다시 이 새누리당 처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네. 지금 아시안 게임도 이제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일을 벌려놓고 이걸 다시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거를 만약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들 것이다. 참고로 다음 이제 2018년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에 이제 선거가 이루어져요. 그렇네요. 예. 걔네도 참 깝깝한.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뭔가를 한 3년 동안에 뭔가를 해놓지 않으면은 다음에 인천시장 선거는 거꾸로 다시 역심판을 당할 수 있는 역심판. 그런 구도가 된다. 근데 사실 그런 그 생각이 인천은 누가 돼도 네. 송영길 유정복 아니라 박근혜 아니라 그 아버지 아니라 누가 돼도 좀 답이 없긴 해요. 인천의 문제는 너무나 이게 부채 덩치가 크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뭔가 인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은 좀 답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말 왔다 갔다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거꾸로 입장이 바뀌는 그런 구도가 될 것 같아요. 경기도는 이제 초반에 큰 차이로 지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남경필 후보가 워낙에 이제 여권에서 뭐 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추세가 상으로 점점 이제 김진표 후보가 상승하면서 따라잡은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진표 후보가 앞서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졌죠. 예. 졌는데 지역으로 보면은 뭐 이제 아직 지역별로 어떤 득표율이 같은 데이터가 안 나와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연천, 포천, 평택 등에서 이제 크게 졌고요. 예. 판교와 분당 같은 곳에서는 좀 그래도 선전을 했어요. 예. 근데 이런 득표가 근데 전에도 저희가 우리 시사돌 짓고 첫 회에서도 포천, 평택 이런 표심에서 이 평택 이쪽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4만 표 이상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이쪽 지역이 굉장히 연구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에서 나타난 이런 득표 이게 나타내는 민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현 평론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 역시 제가 도대체 왜 졌냐라고 저 세정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고 부대변인님. 네. 네. 일단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진표 후보가 큰 차이로 남경필 후보에 떨어져 있다가 굉장히 많이 따라간 거예요. 그랬죠. 상당히 많이 따라간 거예요. 요건 칭찬을 해줘야 돼요. 네, 칭찬 그리고 갑시다. 자, 일단 결집력에 있어서의 패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일단 내부에서 그 김진표라는 인물을 후보로서 내세워서 우리 그쪽에서 얘기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다라는 내세웠는데 실제로 김진표 후보가 이전에 있었던 경제부총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해왔을 때의 아이덴티티가 이쪽 민주진보 진영에서 흔쾌히 표를 찍어줄 만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더라. 김 후보가. 그렇죠.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안정적 진보주의와 개혁적 보수주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 진보주의는 김진표를, 개혁적 보수주의는 남경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남경필을 찍고 말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이덴티티에 대한 혼란, 사람들이 새정령을 찍을 투표 동인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게요. 네. 다른 의견 좋아요. 예, 투표의 양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이 양 후보의 격차를 봐가지고는 4년 전에 유시민보다 김진표 캠페인이 훨씬 나은 거였죠. 더 많은 표라고 격차를 굉장히 줄였으니까요. 그랬죠. 그리고 그 당시에 비해서 남경필 후보가 훨씬 더 기초단체로 놓고 보면은 한 4군데 정도를 오히려 김문수 때보다 잃었어요. 그리고 김진표 같은 경우는 이 유시민 후보가 이긴 지역보다 한 4군데 정도 더 많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좁혔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이 격차는 좁혔지만 기본적인 패턴 자체는 좀 달라지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이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심상정 후보가 선거 한 3, 4일 남겨놓고 나서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도 보면은 무효표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랬었죠. 네. 이번에도 보면은 사전투표 있었지만은 백현정 통합진보당 후보 사퇴하고 나가지고 무효표가 10만 대가 나왔었잖아요. 15만 예. 그런 것들이 또 상당 부분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은 네. 한마디로 야권만을 놓고 보면은 이 통합형 후보가 아니었다는 거죠.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통합형 후보라면은? 그러니까 4년 전에 유시민 후보가 나왔을 때는 좀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했던 것들이 진보라든가 이쪽으로 외연은 나있기지만은 유시민 후보에 대한 이제
이 중도 우파적인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 가지고는 좀 싸가지 없는 이미지예요. 그렇죠. 예, 또 싸가지가 나오네요. 무슨 말을 해도 저렇게 올바르게 하면서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저렇게 제주다. 옳은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이 이게 이미지가 이제 회복이 안 되더라. 영원히 그 얘기 고통받는 나오잖아요. 시민인데. 예. 네. 근데 거꾸로 이제 김진표 후보를 냈어요. 네. 김진표 후보 냈는데 무슨 이분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 했던 얘기잖아요. 민주당 엑스맨이나 보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어떻게 온전하게 야권층의 지지를 다 모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김진표 후보가 후보로 결정됐을 때는 또 그런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남경필 후보가 이제 새누리당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보수 중도 보수표를 흡수할 수 있다. 김진표라면 그런 기대를 갖는 이들도 많았고 새민련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망이 많이 희망적으로 나왔어요. 예, 초반에. 맞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 사표가 15표씩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김진표 후보에게 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석도 있어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예전에 그 똑같이 그거죠.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가 사퇴했을 때 네. 문재인한테 오히려 이렇게 그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것처럼 이번에 끝까지 백현종이 후보가 계속 갔을 경우에 네. 차라리 보수표 쪽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김진표를 지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정령 내부 얘기고요. 백 후보가 사퇴해서 얻는 어떤 어느 표의 것보다 이익보다 그렇죠. 아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세정령 내부 얘기인데 뭐 김진표 후보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요. 똑같은 그런 건데 서울시장 선거가 전혀 달랐잖아요. 네. 예.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진보 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보 후보 좌파적인 색채가 강한 후보라고 생각하는데도 똑같이 하면서도 보수층에게서도 크게 부담 없이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었어요. 근데 김진표 후보도 분명히 보수 쪽에 확장성이 있었는데 이 진보 동네 사람들 보기에 김진표는 되나 남경필이나 그런 정서를 과연 불식시킬 만한 그런 어떤 이미지의 어떤 해소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가. 그런 거 보면 분명히 2% 부족한 후보였던 건 분명한 거죠. 네. 우리 댓글이, 또 우리 두 분이 출연을 하셔서 또 이제 격렬한 토론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실시간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읽어드릴까요? 훈이 아빠님께서는요, 아까 이제 노동당 이렇게 김한울 님이 이제 악수 안 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 안 보이고 똑같이 박근혜 떠받들어주면 노년층이 박근혜 안 찍습니까? 결국 이게 사후 약방문이고 이제 노년층 눈치 보면서 심리 안 건드리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악수를 했어도 다른 방식으로 노년층의 심리 자극하는 어떤 짓이라도 했을 겁니다. 뭐 동그라미 님께서는요. 미개한 국민 맞다. 이것이 정답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곡정희 님께서는 정몽준 막내 아드님 대한민국의 예언자인데 국민은 미개합니다. 선거 결과가 맞으니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우리 질문제도 있긴 있는데 닉네임 글쎄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두 분께. 광주 방어를 위해서 전력 분산으로 인천 경기의 승리를 놓쳤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거 원래 하려던 질문 아니에요? 하려던 질문이에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의견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 해보실까요? 광주에 이제 공천에 있어서 좀 잡음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 시장 강훈태 시장하고 이용섭 의원이 탈당까지 하면서 두 사람이 또 이제 연합해서 무소속으로 강훈태 시장이 나갔는데 참 그리고 이제 윤장현 후보 전략 공천에 대한 그런 새민련 안에서의 불만 뭐 이런 것도 또 상당히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에 이제 당력을 집중해서 승리를 놓쳤다. 경기 인천에 악영향을 줬다는 뭐 분석에 대해서는 송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좀 더 센 얘기를 할 사람 뒤에 하죠. 아, 그래요? 그럼 최영환 평론가님 먼저. 예. 뭐 방금 그 글쎄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소위 자기 사람 꽂고 그거 당선 안 되면 쪽팔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력 투구를 다 했다. 그러면서 뭐 오로지 거기만 내려갔다 뭐 얘기해서 이제 전력이 분산됐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 적극 동의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서 결과가 바뀌어졌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선거를 임하면서 소위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확장성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철수의 확장성의 한계가 보였어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로서 김한길과 안철수가 갖고 있는 확장성이 한계가 져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결과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에 뭐 올인하지 않고 지역 다 돌았어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니까. 그럼 뭐 손 기자님 이제 센 얘기.
저는 안 대표가 직접 트위터로 올린 그 사진을 봤는데요. 내가 이만큼 유세를 많이 뛰었다. 광주에 올인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으로 사진을 직접 해가지고 아마 물론 밑에 보좌관들이 했겠죠. 작업 자체는. 아, 뭘 만들었어요? 표를? 그러니까 각 유세를 해가지고 각 권역별로 몇 회 유세를 다녔는지 그걸 정리하는 표를 저도 본 것 주셨어요. 예. 이게 지도 있고 네, 맞아요. 뭐 광주 17회, 뭐 서울 몇 회, 뭐 이렇게 그렇죠. 있는 거. 이게 연휴 밤에 또 첫날 밤에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아름다운 성재 PD가 예. 화면에 띄워주고 있어요. 인천 10회, 서울 24, 경기 예. 30, 광주 17회, 뭐 이렇게 올렸네요. 예, 제가 그걸 봤는데 이걸 올린 것 자체도 참 약간 뜨악하기도 하고요. 사실 네, 그러니까 132회 중에 17회라면은 몇 %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이구. 제가 말씀드렸어요 트위터에도 88년도에 DJ 이후로 야당 대표가 이렇게 광주에 전국 선거에서 내려가지고 공을 들인 적이 과연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 예. 사실 하이파이브. 한번 하이파이브. 엄격결에 엄격결에 하이파이브 하셨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27회라는 게 적은 게 아닌 게 강원이랑 충청권 합친 것보다 한 회 적어요. 그니까. 예. 근데 실제로 그리고 이제 보면 인구 비례로 봐도 예. 광주에 17회를 간 게 그래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표를 그려서 전국으로 표를 그려서 횟수대로 할 거면은 우리 인구 비례를 한번 보자고. 서울 네. 경기하고 광주하고 인구 비례로 보면 어느 쪽에 더 올인하는 것이 맞았는지. 네, 그럼에도 저는 안 대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왜요? 그만큼 이쪽에서 사람들이 와달라고 하는데 그런 요청 리퀘스트가 많았으면 뿌리쳤을 안 대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리퀘스트가 많아서 네, 와달라. 그 말은 뭐냐면은 안 대표를 그만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지역에서. 그렇죠. 오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희정 지사하고 안철수 대표랑 같이 있는 사진 보신 못 적 봤어. 있으세요? 나 그거 못 봤어요. 뭐예요? 제가 보기에 아마 유세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공동 그 유세가. 이쪽에서는 충남에서. 그러니까 충남에서는 안희정 그 대표,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그 후보 측에서 아예 당에서는 오지 마라. 개인 퍼스널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그죠. 예. 만세하고 오셨어요? 박수 치는 데는 누구냐? 박영선 의원이었어요. 박영선 의원은 어디 가나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안철수 김한길 조합은 이 부분은 오면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친노랑 무슨 비노의 어떤 그런 갈등 구도처럼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중앙에 있는 어떤 유력 정치인들의 도움 없이 이 선거를 그러니까 안희정의 선거로 만들고 싶었던 게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도 사실 근데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이게 확 드러나는 부분이지 다른 어떤 경기도의 어떤 기초단체 같은 경우도 옛날 같으면 한번 회오리 유세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돌았죠. 확 돌고. 손잡고 계실 때 추적자였을 텐데. 경남북으로 출발해서 이제 S자로 돌고 이제 팔자로 돌고 뭐 이런 동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네, 이제 그렇죠. 세민연에 이제 이런 전략 짜는 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누구예요? 그런 게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도는 유세를 안 했대요. 이런 게 없었고 당 지도부에서는 그 지도부 그러니까 김안 두 대표 일정만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알아서 각계 전투로 니네 알아서 가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같이 부딪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았대요. 박지원 의원이랑 문재인 의원이 시장 통해서 둘이 만났다잖아. 여기 오셨어요? 뻘쭘.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그거 안 되는 건데. 정상적인 상황 지도부가 이렇게 딱 잡고 서로 이렇게 나눠서 전략을 이제 지역 전략을 짜는 상황이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두 거물이 그럼요. 한 시장통에서 만나서 악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근데 되는 그렇게 건데. 할 만한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당 지도부의 상황이라는 게. 안습하네요. 예. 아무튼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제 뭐 충청권이라고 해두죠. 충청권에 이제 뭐 광역자치단체장 뭐 이렇게 후보로 나가신 분들이 그 두 지도부가 오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았다는 거.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이렇게 지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양 두 대표 손잡고 계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계시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세민연 내부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차라리 광주에 발 묶여 있었던 것이 전체적인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어머, 차라리 어머 창피해. 그렇게 그건 좀 이제 과장일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거의 두 명 중 한 명으로 좁혀지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네. 어차피 우리가 뭐 이렇게 공정방송 지향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정하다고 저희 주장하지 않아요. 충분히 편파적입니다. 그 아까 충청도 얘기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어쨌든 안희정, 이시종 두 분이 당선이 됐는데 네. 이제 힘 있는 캠페인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주 뭐 높은 평가. 또 이시종의 재발견이다. 그렇죠. 네. 깜짝 놀랐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 개인의 퍼스널리티로 뚫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곰곰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예전부터 충청도 지역은 영남과 호남의 중간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조금씩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내려요. 왜냐하면은 호남하고 충청도하고 인구수가 바뀌었어요. 충청도가 더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이제 충청도가 더 많아요? 충청도가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전라도? 그래서 충청도에서 이제 실제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충청도의 독자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대표 자격으로 바로 안희정이다, 이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이시종 지사님이야 뭐 대권에 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패스하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한 15건 중에서 3군데 빼고 나머지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도농이 같이 있는 지역인데도 태안, 부여, 예산 이 정도 빼고 여기 말고도 시골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서도 거의 한 55%, 60%까지 이렇게 득표를 했으면은 저력이다. 상당한 거, 대단한 겁니다. 예, 저는 여기서도 역시 이거 싸가지 있는 진보가 먹혔다.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안희정 지사의 스탠스, 뭐 이렇게 현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탠스를 보면은 이렇게 할 말은 하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경우에 벗어나지 않는 좀 그런 입장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안희정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노무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 너무 이제 좀 도지사로서 이제 자기 스탠스를 넓혀가는 거였지만 이전에 있었던 노무현 색깔이 너무 짙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뭐 이런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혀 있었던 거 아니냐. 뒤늦게 발견돼서 이제는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독자적인 자기 스탠스를 더 넓혀가는 것이 자기 확장성을 더 넓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말씀드렸어요. 네. 참, 충청의 이 두 분, 이 안희정 지사, 이시종 지사,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승리가 굉장히 큰, 이렇게 대승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당 지도부의 조력 없이 정말 개인기로 이루어진, 메시예요, 메시. 네. 서울교육감 선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서울교육감 선거는 정말 한편에. 드라마였죠. 그 드라마도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때 하는 미니 시리즈 말고 그 9시 뉴스 하기 전에 하는 일일 드라마 있잖아요. 막 이렇게 따단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반전이 펼쳐지는 막 이런 가족 드라마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참 그 야권 내에서도 뭐 조희연 후보가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만 야권 내에서도 인지도 부족한 후보다 이런 비판이 사실 제기가 됐고 정말 줄곧 3위였는데 막판에 이제 고승덕 가문의 가족 드라마로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상황에서 보여준 좀 그런 뭐 가족사와는 거리를 두면서 자기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지키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상승했어요. 교육감 선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승덕 쇼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앵그리맘의 이 표심의 발현이냐, 교육과 정치를 분리해서 보는 어떤 추세가 형성된 것이냐, 또 줄세우기 교육에 지친 학부모들의 어떤 이렇게 좀 생각이 달라진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두고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교육감 선거 어떻게 보세요, 손병광 기자님? 저는 일단 승리의 조건은 그러니까 진보가 압승을 했는데 승리의 조건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는 단일화고요. 단일화. 두 번째는 인지도를 높였다. 아하.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면 이제 서울이라든가 뭐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후보가 나왔지만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제도전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2위권까지는 계속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이긴 지역이 없죠. 이를테면은 대전 같은 경우는 이 2, 3위가 다 진보 후보였거든요. 근데 17% 하는데 14%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거 합치면은 1위한 이 대전교육과 이번에 중도 성향의 그분하고 맞디갔는데 만약에 양쪽이 합쳤다면 시너지 효과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진보에게 기회는 돌아온 것들인데 저는 여기서 마치 이거를
무슨 앵그리맘의 분노가 이 정당 선거에는 안 되고 이 교육감 선거에 표출이 됐다. 또는 무슨 뭐 진보의 가치를 되게 인정받게 됐다. 이거는 굉장히 좀 오버인 생각인 오바다. 예, 그런 평가라 보고요. 다만 다음 이제 앞으로 4년 후의 선거 같은 경우는 인지도를 갖춘 이제 진보 교육감들하고 여기에 대해 맞서가지고 보수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할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때 돼가지고 승부가 나면 그때야말로 최초의 어떤 진검 승부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승부는 다음번에. 예,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거의 한 반 정도 그냥 좋은 지갑이죠. 지갑 아니, 주웠어. 예, 저는 사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보수 교육감 쪽에 조정혁 후보라든가 그쪽에 대해서 일하신 분들 많이 있고 이번에 피를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이재정이 인지도가 좀 안 되고 전교조를 공격하면 된다는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예, 단일 후보 대 1대7로 찢어지는 싸움에서 어떻게 보수 교육감이 이깁니까? 아니, 우리 시사 프로에서 우리가 사실 지갑 주웠다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지갑 줍고 뭐 피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버럴하게 진행되는 이제 시사도를 짚고 많이 들어주시고요. 최현 평론가님. 예, 일단은 이제 사신방송 제가 성공회 대학원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재정 교수님, 그리고 조혜영 교수님 사신방송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죠. 진짜 이번에 그 두 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얘기했던 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갑 주웠고 상대방이 피를 봤는데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건 단일화 맞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이 그 전에 너무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던 보수 잘 못했어요. 교육감들이 잘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지금 못하네? 그럼 바꿔야지. 이거예요. 사실 그렇죠. 앵그리맘이 어떤 분석에서 어떤 신문 보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신문에 앵그리맘의 표시 멋지고 했는데 그거 근거 없는 소설이고요. 희망사항인가요? 네,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 기사화돼서 왜 이렇게 내 가슴이 찔리죠? 이게 시민 기자들이 너무 기사를 많이 써가지고요. 다시 봐야겠어요. 시민 기자입니다. 저도 많이 시민 기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투표가 실제 도지사나 시장 선거도 같이 나와야죠. 같이 연동해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보니까 너무 못한 거야 상대방이. 그럼 이쪽에다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무슨 뭐 이렇게 연동돼서 오히려 게 아니라 오히려 의미를 더 부여한 게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냥 못하니까 너 아웃. 너 아웃이야. 문용님 문제 있었죠. 고준덕 보니까 가족상 문제 있어. 그럼 누구야? 조희연이야. 그래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 주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아니고 상대방 피 본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실 분도 아니지만 엄연한 선거의 표심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 잘하면요. 다음에 또 됩니다. 왜? 잘하니까. 간단하셨습니까? 간단하네요. 명쾌하다. 그런 식으로는 광래현 교육감 중도하시고 그런 거는. 아이고, 뼈 아파라. 광주 얘기를 뭐 이제 해야 되겠어요. 순서상. 그 안철수 대표의 그 전략공천,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러니까 당을 합쳤으니까 줘야 되는 뭐 지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당의 심장에다가 정말 인지도도 없고 그런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윤장현 후보님이 나름대로 훌륭한 분이시긴 하겠지만 그 상대적으로 지금 현 시장이나 뭐 이용섭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의 심장에다가 인지도 떨어지는 후보를 자기 사람이라고 꽂고 거기에 이제 올인한 거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큰 격차로 세민연 후보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런 광주의 선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 안철수 대표 측은 광주의 위대한 선택이다. 또 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래도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 또 더욱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2번이면 찍어주는 이런 관성적 표심의 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에게 광주 시민들이 한 번에 더 기회를 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송 기자님. 안 대표가 만약 광주 선거에서 졌으면은 본인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예,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것도 트위터에만 했던 표현인데 개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평? 네. 이게 고스톱을 쳤는데 거의 다 싹쓸이를 해가잖아요. 민주당 측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진 사람이 완전히
판돈 다 뺏기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이 이 사람에게 이걸 넘긴 거예요. 개평은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개평까지 안 주면은 이제 광주 시민들 같은 경우 굉장히 참 이 몰인정한 사람들, 이 냉혹한 사람들. 남도의 인심인가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윤장현 후보가 저는 이렇게 결격이 되거나 절대 공천에서는 안 될 사람은 공천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한 4년 정도 한번 맡겨보자.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갈수록 이제 전략 공천에 대한 비판 여론이라는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저도 이번에 참 여론조사 공포 금지 기간 동안에 여론이 참 많이 출렁다닌다는 거를 정말 단적으로 알게 된 게 이번 광주 선거였던 것 같아요. 송 기자님의 이 개평 단어라든지 쫄깃쫄깃한 단어 사용력이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윤장현 후보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통합할 때, 그러니까 신당 창당할 때 50대 50이라는 지분 얘기했었어요. 네. 그리고 새정치연합 측이 있었고 민주당 측이 있었죠. 그런데 딱 붙어가지고 같이 공천을 해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새정치연합 측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네, 강봉균까지 날아갔어요. 네. 한 명도 예선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안철수 측의 의지로 전략공천으로 윤장현 후보가 됐는데 이거는 정말 뭐랄까 지금까지 그래 본 적 없거든요. 광주에다가 그 전략공천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된 거는 이쪽 사정이 그만큼 다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새정치연합 측 예전에 안철수 측이 있던 사람들이 윤장현 저렇게 살리려고 날 죽였냐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이 정도로 여기 올인을 했는데 이거는 안철수 너 이제 여기서 현재 안주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광주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밀시 야합 전략공천 대 2017년 정권 교체론의 대결인데 여기서 광주 시민이 한번 해봐라. 안철수 너 해봐라. 라고 한번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이제 2017년 정권 교체 그거는 가봐야 알겠고 그 사이에 자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오늘 우리 지금 댓글을 보니까 외로운 꽃게님께서 평론하는 게 아니라 무슨 토크쇼 같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 네, 근데 좀 불편한 짓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이번 선거하고 다음 정권 교체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무슨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득을 본다든가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역대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때면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가 2006년 지방선거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졌잖아요. 그랬네. 민심은 실제로 대선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하지 뭐 지방선거에서 성적을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몇 명 꽂느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럼 뭐 정권 교체도 마찬가지고 강원태 시장이 이번에 당선됐어도 광주 사람들 다음에 야당 후보들한테 90% 안팎 몰표에 당연히 주는 거 변함이 없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또 우리 2부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죠. 일단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선 칼럼니스트가 진행하는 김선의 시사 돌직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선의 시사돌직구 오늘 순서는요 2부 지금 시작되는데요. 시사의 고수들과 함께 토파보는 6.4 지방선거 그리고 730 재보선 전망으로 열띤 토크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지방선거 전에 거의 한 달 가까이를 하나의 이슈로 우리가 까먹은 게 있었어요. 네, 바로 기초무공천 논란인데 이 기초무공천 그래도 이제 철회가 되고 기초까지 다 이제 정당공천을 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이제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바쁘게 선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기초무공천 논란으로 벌인 한 달 그리고 그 뒤에 또 후과도 상당했어요. 후유증이.
그것이 이제 전국 판세에 끼친 영향. 최원 평론가님 아까 뭐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기초 무공천을 계속 요구했던 거 1월 달부터 계속 요구했던 이유는 저쪽에서 약속 안 지키니까 우린 약속 지킨다는 거지 않습니까? 프레임을 약속을 지킨 정당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으로 몰고 갔던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권자들이 표를 찍을 때 기초 무공천이 내가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걸 찍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과 나의 발전과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국회의원의 지역 지배력 확산과 지역 토호의 지배력 확산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문제는 룰이 같을 때 논의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당장 선거 앞두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 가지고 한 달을 까먹었거든요. 미리 준비를 못했던 거죠. 미리 준비 못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 와서 삐그덕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생겼다. 조만간에 오마이뉴스에 제 글이 올라갈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어주시고요. 이제 기초 무공천에 대해서 전에 김영배 구청장님인가요? 마포에? 김영배 구청장님이, 기초 무공천에 대해서 이제 구민들에게 설명해서 이번에는 정당에서 공천을 안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왜 공천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 주민분들이 이 기초 무공천이라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그분들 탓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아이고, 어떻게 현역인데 공천도 못 받았대. 불쌍하다. 요런 시각으로 보신다. 요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손병원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기초 무공천이 끼친 영향. 서울 같은 경우 25개 중에 이 새정치연합이 20개를 가져갔는데, 만약에 무공천 했었으면은 작살났죠. 역이 될 뻔했지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역으로. 예, 굉장히 아슬아슬한 어떤 그런 선거가 됐었을 것 같고 네. 또 눈여겨 볼 것이 호남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정치 실험을 한다면은 호남 지역에 좀 제한적으로 했으면은 그나마 좀 유의미한 결과가 되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공천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저도 알아봤는데 호남에서 지금 한 40군데 중에서 한 15군데가 지금 무소속이거든요. 그렇죠. 광주 빼고 전남 전북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반수씩을 먹혔어요. 농촌 지역이 완전 무소속.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도당의 이제 지역 당의 문제냐, 중앙당의 문제냐 그렇게 했는데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따져보면은 중앙당에서 무공천 방침을 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처리하느라고 공천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내보낼 만한 그런 준비가 없었다 보니까 선거판 자체가 굉장히 아사리파리 내버렸다는 거죠. 좀 그런 것 속에서 좀 혼란이 왔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나올까 말까 했던 분들이 또 이제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무공천 입장 되니까 또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고 계시던 분, 또 갑자기 공천 방침으로 회귀를 하니까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출마를 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우후죽순으로 팍 압축 풀려서 나와버린 게 돼버렸어요. 전남에서는 정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서생적 문제의식.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상인적 현실 감각. 를 갖춰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건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현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얘기고 상인적 현실은 현실적으로 일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상인처럼 물건 잘 팔도록 노력해라는 얘기인데 이번 중앙에서 거꾸로 했죠. 어떻게? 상인적 문제의식, 서생적 현실 감각.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거침없이님께서요. 김영배 구청장은 성북구청장입니다. 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지방선거 기간 중에 여야에서 여러 정말 의원들이 또 그리고 원외로 나가 계신 분들이 지원 유세를 통해서 또 나름 이제 존재감을 알렸어요.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도 나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시고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원했던 원혜영, 손학규, 김상권, 문재인 의원, 정동영 전 의원, 충청 세종의 이해찬 의원 이런 이들이 이제 야권에서는 많이 활약했는데 이들 중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뭔가 이미지 각인을 하고 이득을 봤다. 좀 득점 포인트를 획득했다. 이런 분을 꼽는다면 송 기자님?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지방선거 전략 자체가 당 지지, 그러니까 새정령 같은 경우는 당 지지율은 굉장히 처지는데 이 지역에 있는 광역단체장들 경쟁력이 좋다는 것들이 하나의 좀 승점 포인트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거 자체가 막상 어떤 식으로 무공천이거든 뭐건 어떤 식으로 구도가 짜여진 간에 지역에서의 이제 선거 책임자는 광역단체장 후보이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권역을 다니면서 하면은 기초단체장도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선거가 흘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어떤 당 지도부라든가 공동 선대위원장들의 역할이라는 거는 총선이라든가 그런 데만 오히려 좀 위력적으로 됩니다. 이를테면은 2000년도 총선 같은 경우에 뭐 이인재 의원이 영입됐는데 충청권에서 그때 처음으로 민주당이 많이 약진했어요. 그것이 이제 충청권 출신의 이제 대선 주자를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상품성이 인정받았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 같은 경우 뭐 노원구청장 이제 노원병이 이제 안철수 대표 지역구인데 노원구청장 누구 덕으로 그 표를 받았겠습니까? 안철수 대표보다는 무슨 김성환 구청장이거나 아니면은 박원순 시장을 얘기할 거 많았더라도 의외로 당 지도부라든가 다른 어떤 선대위원장들의 역할이라는 거는 이건 뭐 한 몇 달 있으면 다 잊혀집니다. 예. 문재인 의원 얘기하셔야죠. 예, 저는 나왔다. 예, 다 얘기하죠. 저는 이제 당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문재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차기 대권에 대해서 아직 꿈을 접지 않은 상황이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하여튼 당대표는 한 번 하고 그만두겠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광주에서 윤정인 후보 지지 요새 안 하겠다고 하시다가 비판하시다가 결국 지원까지 나갔는데 정작 자기 집안은 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이고. 뭐. 그런 거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분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고 공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거꾸로 또 이게 마찬가지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대해서 대선 후보니까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제 대선 후보니까 그 지역마다 다니는 건 다 좋은데 네. 정작 역시 자기 집을 지켜야죠. 64대 36으로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김진표 도지사 후보를 지원했던 원혜영, 김상곤 경쟁 후보였는데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뭐 이게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인사, 뭐 문재인, 정동영, 손학규, 뭐 이해찬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두 분 다 없다. 없어요. 별로 뭐 이득 본 것도 없고. 네. 득점 본 것도 근데 없고. 이거 뭐 언급할 필요가 있나요? 말씀하세요. 아주 작은 초미니 선거라서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는 이해찬 의원이 어찌됐건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승리 요인이 있고 공무원들 반란이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서 관악구에서 쭉 국회의원하고 세종시에서 이제 한 번 됐는데 어쨌든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서는 선거를 책임지고 뭐 당대표쯤 되면 뭐 이것저것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거나 요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어쨌든 세종시에만 전력 투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세종시 의회랑 시장이랑 다 이제 민주당 쪽으로 데려왔다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플레이였다고 봐요. 역시 그 본진을 지키는 기본에 충실한. 우리 동네 의원이었어요, 관악. 그렇네요. 예. 뭐지? 그 트위터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세종시 후보가 이제 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시장 분들이 아이고 시끄럽게 여기서 유세를 하고 그러냐 이렇게 타박을 하면은 그 시장 통해서 이렇게 음식을 시켜가지고 여기 묵밥 한 그릇 주세요 이러면서 옆에서 이제 음식 시켜 드시고 뭐 이렇게 사드리면서 그렇게 좀 뭐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세월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선거 초반에 이제 세월호의 참사가 터지면서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슬픔에 빠져 있는 가운데도 이것이 6.4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어떤 표심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 고민을 하셨는데 이게 야권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걸로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좀 야권으로서는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 세월호의 분노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잠겨있는 이 슬픔, 이런 마음을 야권이 받아안지 선거로서 표심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저는 자꾸 이제 세월호와 정치랑 연관지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지 어떤 정치에 대해서 할수록 손해가 보는 그런
성격의 이슈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 세월호가. 예. 거꾸로 이게 뭐 자꾸 이긴 쪽은 이긴 쪽대로 막 신나서 얘기하고 또 안 되는 쪽은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지만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세월호를 얘기하지 않는 분에서 세월호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임종석 총괄본부장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어차피 대놓고 까죠. 네. 박근혜 구하기 대 정권 심판으로 붙었던 인천 선거나 이 경기지사 선거가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싶다. 오마이뉴스 인터뷰. 예, 오늘 인터뷰를 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명 그런 부분이 좀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 오늘 시간 초반에 말한 것처럼 이제 투표율 자체가 높지 않았잖아요. 네.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이슈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이 안 나왔다는 것들은 이 세월호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허감 같은 것들이 채우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야, 세월호가 이런 사건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저건 용서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공감한 정도라는 게 실제로 그렇게 분노한 사람들과의 어떤 괴리가 있다는 거를 좀 인정해야지 이 세월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제 페이스북에 노란 그 리본 계속 달아놓고요. 저 계속 달아놓으려고 해요. 제 얼굴도 나오고 노란 리본.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세월호 문제는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선거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앞으로 1년, 2년 계속 갈 것 같아. 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데 속으로 가슴이 아파요. 아까 초반에 요셉이 얘기했는데 7살짜리 꼬마애. 네. 예.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그 다른 엄마들이나 아빠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안 끝났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데는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는 되게 얄밉지, 싫지. 세월호가 나중에 어쨌든 해결돼야 할 문제이긴 하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이걸 정치에 연결시켰을 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났다. 근데 야당답지 못하게 제대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파헤치지 못하니까 거기 더 뿔따구가 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진보정당 얘기를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진보정당들이 이번에 좀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받아 안았는데 그 진보 정치 후퇴에 대해서 많은 이제 야권 지지자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앞으로 좀 그러니까 잠깐 진보 정당들이 많은 뭐 유의미한 득표를 얻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 좋은 시절이었다. 그 진보 정당들이 앞으로 좀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고 좀 넓혀가려면 어떤 점들이 좀 보완되어야 달라져야 할까요? 뭐 진보의 가치 자체가 부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뭐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제 박원순 시장의 압승이라는 게 아마 내년이나 한 내후년 정도 되면은 무슨 박원순 현상을 말한다 이런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박원순 예, 지금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뭐 그걸 공부해야 된다. 어쨌든 벤치마킹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아마 박원순 시장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느끼는 게 속삭이는 진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속삭이는 진보? 예. 그러니까 시끄럽게 여기를 보세요 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네. 기회가 있을 때 잡고 어떤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이번에 바랬던 것들이 박원순 시장이 때 바랬던 것들이 뭐 이렇게 인천처럼 뭔가 개발해가지고 뭔가를 해소를 하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좀 질적인 어떤 삶의 만족감을 줘라. 그런 부분에서 박원순 시장 떠올렸을 때 저는 뭐 이제 심야버스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안고나도 소금 따져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진보의 어떤 가치라는 것들도 그것이 이제 교육감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나타날 것이고요. 네. 근데 진보의 가치가 제3의 정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발현되는 거는 이제 지나지 않는가. 굉장히 하나의 좀 최근 몇 년 동안의 일련의 사건들이 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이제 급한 것들이 이제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정당 해산이 되냐 안 되냐 그 기로에 서 있고 그 부분에서는 뭐 제가 그게 논평 안 하겠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다음 총선까지는 굉장히 온전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정의당 자체가 일부는 새정치연합으로 흡수가 되고 일부는 다른 어떤 노동당인 것 같은 어떤 그런 정당들과 같이 이합집사하는 그런 모형새를 갈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진보 블록이라는 것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의회 내 구축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로 가게 되겠죠. 네. 예, 어렵네요. 사실은 우리 동네 진보 정당으로 나온 후보들 다 떨어졌어요. 네. 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그 진보정당 당원이 아닌 상황에서 당의 존립이라든지 당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죄송하고, 왜냐하면 제 눈앞에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방금 질문의 내용이 진보정당의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아마 뭐 내부에서 뭐 주민 속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말씀드리기 좀 뭐 하고요. 뭐 그런 얘기는 내부에서 너무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하고, 어쨌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진보에 대한 뭐 진보 내지 뭐 여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진보가 아닌 다른 진보, 다른 혁신, 다른 모습 뭐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참 진보 쪽에 진보 정당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진보의 정책이나 아젠다는 상당히 우리 생활 속에 지금 많이 이제 침투가 돼 있어요. 뭐 이제 무상급식이라든지 보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누리당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반면에 진보 정당은 점점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또 정말 그 진보 정당 활동가분들이나 출마하시는 분들 정말 헌신적이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종교적 신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참 그분들에게도 어떤 무슨 당선의 과실이 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한 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730 얘기로 좀 넘어가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게, 이게 얘기가 너무 열띠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데, 730 재보선이 이제 정말 이 여야의 원내, 원외, 아무튼 그동안 잠시 쉬고 계시던 분들 모두가 이제 출마에 저울질, 나 간 보고 있다고 얘기하려고 했어. 저울질 하고 있는 정말 어벤져스 선거가 될 것이다. 진짜. 이런 전망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아마도 이제 중진들의 싸움, 쟁쟁한 중진들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여야 어떤 후보들이 나올지 좀 예상과 약간 뭐 평가? 뭐 그런 것들. 여당은 지금 김문수, 김항식, 이혜훈, 오세훈, 나경원, 김태희 등등등등. 쟁쟁하네요. 그리고 저쪽 김포에는 저기 저격수다로 유명한 아무개 진성호 진성호 의원. 의원. 네, 이름 말해버렸어. 네. 아니 뭐 어때? 저격수다가 유명한가요? 뭐 그런가 이렇게 봐요. 뭐 총 들고 있는 모습. 그거 현수막. 아, 내가 깼어. 깼는데 한번 보세요. 그 진성호 의원님 현수막 보세요. 말은 이렇게 해도 포스터를 봤습니다. 야권에서는 모른 척하고 계셔. 야권에서 정동영, 천정배, 손학규, 이기환, 금태섭, 김두관, 김상권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방금 말씀하신 딱 맞아요. 어벤져스.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만 없지. 막 헐크, 소르 다 있어요. 나경원 아닌가? 아, 넘어가자. 네, 그렇게 쟁쟁한 분들이. 너무 재밌는 말을 하셨군요, 지금. 그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토크쇼.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 중에 저는 제가 1998년부터 정치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률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50%입니다. 라고 그냥. 당선되든 떨어지는 둘 중에 하나니까. 네. 딱 보면 누가 당선되든 떨어지든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근데 동작에 시선이 많이 집중이 되고 맞아요. 있어요. 아니, 동작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동작구가 이렇게 뜨거울까요, 송 기자님? 서울의 지역구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내는 데가. 근데 최종 한 2군데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군데까지. 서대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걸려있는 이제 정도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심이 네.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와. 두 군데로 아마 이제 경쟁률이 좀 나눠진다는 얘기겠죠. 그렇네요. 그럼 이 많은 인사들이 좀 이렇게 퍼질 수 있는? 선거나 민심을 재는 바로미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작을 또는 서대문 방문에서 서대문까지 한다면은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집중해요. 매스컴을 타고요. 그럼 그 영향이 다른 지역까지 퍼지는 거예요. 파급되는 효과. 파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이 중요하다, 서대문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730 재보선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이건 정말 닥친 문제인데 어떻게 꾸려질 걸로 보세요?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출사표를 던지겠다. 뭐 김현철 씨 같은 경우도 트위터를 통해서 새 민년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본인이 뭐 이렇게 하신 상황인데. 출사랑 생겼다는. 그러니까 이 730 재보궐에서 표심을 가를 요인 어떤 게 있을 걸로 보십니까? 아직 세월호는 현재 진행형이고
정말 많은 일들이 남아 있어요. 사실 그리고 정치에서 한 달이라는 한 달, 뭐 두 달이라는 시간은 꽤 길다면 금방이긴 한데, 그러니까 체감으로는 금방인데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어요. 워낙에 우리 정치가 뭐 여러 가지로 급변하는 상황들이 매번 있기 때문에 각자 1분씩 730 재보궐 전망. 예. 네. 일단 앞으로 2, 3주 동안은 월드컵 때문에 선거 얘기 제대로 하기 힘들 겁니다. 아이고, 월드컵 있었네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이 무승부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연장전으로 간다는 거고요. 네. 연장전으로 가더라도 아마 승부를 어느 한쪽으로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군데, 최대 16군데 정도 선거가 되면은 이 여대 야소, 이 전국 자체가 국회 과반수가 무너지지 않겠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턱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구도에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최현 평론가님. 예,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월드컵 이후로나 정치 얘기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분노는 계속 유지될 거예요. 굉장히 살얼음판을 걸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그 변수는 무엇이냐? 즉, 끝까지 긴장하고 실수하지 않는 쪽이 이긴다. 실수하지 않는 쪽이 이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천도 조금 해가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긴장을 늦췄던 것이 크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긴장을 늦췄을 때는 바로 뒤집어진다라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나 얘기하지만 끝까지 긴장하고 단 어느 캠프나 다 한 번씩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최소화하는 쪽에서 이길 수 있다. 왜? 지금 세월호 민심, 분노의 민심이 계속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 정치가 재밌어요. 정말. 참,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면은 이만큼 재밌는 이벤트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세월호를 잊지 말자. 저는 마무리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두 분 다 이제 언급하셨지만, 정말 제가 이제 방송 도입부에 말씀드린 그 울고 있는 부모와 이제 형제를 다 잃고 울고 있는 아이,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 만드는 것이 좋은 정치일 텐데, 그런 좋은 정치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스튜디오 직접 나와주신 손병관 기자님, 그리고 최요한 평론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